책은 160페이지를 피시고요. 비가 계속 오네요. 대문이 넓긴 넓은가 봐요.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수도권은 비 오고 밑에 광주, 제주, 뭐 대구 이런 34도, 35도라던데. 더운긴 더워요. 뭐 장마 그친 데죠? 장마 이번 주까지인가? 뭐 끝낸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8월 달부터는 불볕더위죠, 뭐. 그러다가 선선해지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늦잖아요. 평소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추울 때는, 제 기억에 추울 때는 겨울 코트 입고 가서 시험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시험 보긴 하는데.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거니까 날짜는 좀 유동적이긴 해도 하여튼 그때쯤 시험 보는데, 한 번은 되게 추워서 코트 입고 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그냥 추리닝만 입고 간 적도 있었고. 시험 보러 갈 때는 항상 편안한 복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세수는 하시고 162페이지가 있어서 부동산 문제. 4번, 5번은 아까 했던 그 소득분배 측정이나 주거비 부담 능력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4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1번 질적 문제의 개념이죠. 이건 됐고. 2번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영어로 하면 PIR.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그러면 얘는 RIR. 그리고 쇼바비 지수가 높대요. 그럼 이 값이 높다라는 건 이 사람은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는 주거비 부담할 능력이 낮다라는 걸 뜻하죠. 낮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불량주택은 뭐 할 때 나왔어요? 이거는 여가현상할 때. 그러면 여가현상의 결과, 특히 하향여가의 결과 생기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시장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뭐의 문제랬어요? 소득의 문제랬죠. 소득의 문제. 그 다음에 4번 상위 20% 소득학계에 대한 하위 40% 소득학계의 비율, 이걸 두고 10분위 분배율이라고 부르죠. 10분위 분배율. 그러면 이 10분위 분배율은 그 값이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고, 그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공평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분배가 공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죠. 5번 불량주택은 개념 설명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답은 2번 틀렸고요. 5번도 하나 풀어볼게요.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그럼 거기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은 뭘 늘리겠다는 거예요? 양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이건 양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고, 그 뒤에 주택 수요층의 구매력을 증식시킨다. 그럼 구매력을 증식시켜서 주거비 부담 능력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정책? 질적 정책. 그래서 얘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양적 정책과 질적 정책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 2번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슈바베 지수가 높다고 그랬고, 고소득층은 슈바베 지수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법칙? 슈바베 법칙. 그 다음에 그 다음 말,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 그럼 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슈바베 지수잖아요. 그럼 그 슈바베 지수가 감소하는 현상. 그럼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잘 살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걸 무슨 법칙? 슈바베 법칙. 3번 슈바베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저소득층인 걸 뜻하죠.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능력이 어떻다? 낮다. 그러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4번 정부가 지속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할 경우에 로렌츠 곡선을 이해하기 쉽게 수식한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고, 그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가장, 죄송합니다. 0일 때 가장 공평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취했으니까 진위계수 값은 낮아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좀 곤란해요. 이런 거는. 이게 뭐 이해하기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주거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나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그 값이 갖는 의미만은 좀 기억하시라는 거죠. 6번은 아까 했던 부동산 문제의 특징인데, 뭐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고맙긴 한데 잘 안 내요, 이렇게는. 근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중에서 3번에 보시면 도시성장 및 도시기능의 진부화 등으로 인한 도시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대요, 지속. 그럼 앞에 있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다 지고 나면 부동산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 이거 무슨 성질? 지속성. 그래서 4번의 지속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3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봤을 때 틀리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서 164페이지 8번부터가 다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죠, 뭘? 시장 실패.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둘 다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8번은 그 원인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하고 9번은 그거를 부연 설명까지 해놨으니까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1번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근데 그 외부 효과란 개념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의도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걸 외부 효과. 그럼 1번은 개념 제대로 설명했고 2번 부동산학자들은 불량주택 문제. 불량주택은 아까 여관현상에서 나왔던 시장 실패가 아니라 단순한 소득의 문제를 본다고 그랬죠. 3번 공공재. 대표적인 거는 공원 같은 거. 그래서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소비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과소생산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소. 그럼 3번이 틀렸네요. 그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는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소생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랬고 4번은 시장 실패의 원인 쭉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전성, 외부 효과, 부동산이 갖는 공공재적인 성격,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를 일으킨 원인이랬고 5번은 이제 그 중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규모의 경제는 공장 같은 것들이 즉 생산 설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서 누리는 이익이에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 불러요. 그러면 공장이 일정 규모로 커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단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 만드는데 남들보다 싸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윤을 받고 팔아도 나는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내가 훨씬 우수하니까 다른 공급자들 다 제끼고 시장에는 나 혼자만 남아날 할 수 있죠. 이걸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공급자는 생산 비용을 낮춤으로 인해서 굳이 자기가 독점자가 되려고 억지로 안 해도 똑같은 이윤 남기면서 나는 훨씬 싸게 팔 물건을 파니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점자가 돼요. 이걸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독점. 그럼 이것도 독점의 형태니까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죠. 그럼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당연히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어려워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하고 시장의 불안전성을 따로 설명해 놨었잖아요. 기본서에서는. 근데 이걸 같이 설명하라는 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라는 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 독점도 뭐의 일종이니까 독점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틀린 건 누구만? 3번. 그래서 아까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공공재에서는 꼭 뭐 기억하시라? 과소생산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부터는 다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죠.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 그럼 10번. 외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외부 효과 개념. 기본적으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효과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이외에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습니다. 그럼 이걸 두고 정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그럼 1번은 개념 설명한 거니까 됐고. 2번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 그럼 이건 제3자한테 이익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3자한테 이익이 간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다?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비용이 줄어드는 게 이익이랬으니까. 그럼 이때 줄어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달. 자, 다시. 문제 구조가 그렇게 안 풀어보셨어요? 다 풀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푸는 방법.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제3자한테 이익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간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다? 감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이익이랬으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은 원래 상태 그대로죠. 사적 비용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달되겠죠.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를 이렇게 말만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았어요.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정해부가는 뭐가 문제랬어요? 남한테 이익되는 게 과소생산되는 게 문제다. 4개 지문이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잖아요, 지금. 2번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 그럼 얘는 남한테 제3자한테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가 된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비용은 늘어나는 거랬으니까. 그럼 늘어난 사회적 비용이 원래 상태인 사적 비용을 어떻게 했겠어요? 초과했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제3자한테 피해가는 건 뭐가 문제다? 과대. 그럼 3번도 그래서 맞았고. 4번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 그럼 얘는 정해부가니까 이익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된다는 건 사회적 편익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편익은 이익이니까 이익은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사회적 편익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사회적 편익이 원래 상태인 사적 편익을 어떻게 했겠어요? 초과했겠죠. 그 다음에 남한테 이익되는 건 뭐가 문제다? 과소. 그럼 4번이 틀렸죠. 5번 소비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 그럼 이것도 피해가는 거니까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 그럼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이 어떻게 됐겠어요? 미달했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문제다? 많아서. 그러니까 얘는 답은 지금 많아서 문제냐 적어서 문제냐를 물었으니까 답은 금방 찾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회적 비용 또는 사회적 편익과 사적 비용, 사적 편익 중에 누가 크냐 작으냐를 실제로 물어봤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고 있으면 되고, 정리 안 되는 분들은 외워야 되고, 외우기 싫은 분들은 내가 어떨 때 이익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 그래서 학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비용은 적어지는 게 나한테 이익이에요. 학원을 다녀서 누리는 편익은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비용은 줄고 편익이 커질 때가 나의 이익이고, 비용은 늘고 편익은 줄어들면 손해인 거고. 그거 구별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많아서 문제냐 적어서 문제냐 이거 물은 문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또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같이 물은 거죠. 그 옆에 있는 12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묻고 있는 건 얘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정부 정책 방향을 물어요. 정해부과 부해부과에서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1번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였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주거지역 인근에 생태 공원이 조성됐다. 그러면 우리 집 옆에 공원 생기면 요즘같이 날 더워서 밤에 잠 못 잘 때 가서 맥주라도 한 캔 까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의도하지 않은 뭘 줘? 이익을 주죠. 그래서 정해부가 발생해요. 그럼 이 동네 살기 좋아졌으니까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합니다. 3번 정해부가가 발생하는 건, 정해부가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이니까 나한테 오라고 하겠죠. 우리 동네로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핀피라 부릅니다. 핀피.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거고, 부해부가는 나한테 피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우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걸 NIMBY.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우리 뒷마당에는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NIMBY라는 말과 핀피라는 말은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작년 시험에서 언젠가부터 이거를 외부 효과랑 연결하시는 분이 이렇게 책을 그렇게 써버려 타지더니 결국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건 우리 동네로 오게 하고, 나쁜 건 우리 동네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NIMBY, 핀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4번 정부는 부해부가를 발생시키고 있는 생산 주체. 그러면 부해부가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도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거나 세금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어떻게 하랬어요? 감소시키랬죠. 그럼 공급을 감소시키려면 공급곡선이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을 써야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 주거지역의 정해부가를 일으키는 생태공원. 그럼 공원은 대표적인 뭐다?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과소생산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그래서 얘는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사용해야 되느냐.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그 167페이지 해설에 기본 그 요약집에 만들어 놓은 표랑 똑같은 표 있죠. 그거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4번은 정답은 중요한 게 아닌데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정부 실패라는 거의 개념.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를 혼동시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 실패 개념 들어가야 될 자리에 시장 실패를 집어넣거나 또는 시장 실패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 실패 들어가 이런 식으로 혼동시켜 물으니까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뭐였어요?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나타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럼 정부 실패는 1번에 있는 것처럼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했다? 정부가 개입했어요. 근데 거기서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 개입에 역효과가 생겨서 자원 배분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을 때 이걸 두고 정부 실패라 부릅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규제를 했더니 그 규제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면서 발생하는 편익보다 규제를 해서 규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정부 실패라 불러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제일 화두가 된 건 김영란법이 합법 판결 받은 거죠.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 공직자들 접대받지 말라고 그 식당 가서 음식 사주려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사주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반발하고 나서는 데가 어디요? 특산업계. 한우 안 팔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팔아먹은 한우는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공무원한테 간 거예요. 공무원한테. 식당. 그것도 뭐 우리가 사 먹는 식당들 말고 왜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서울시에서 뭐 원래 한 끼에 얼마씩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싸게 먹은 거 그런 것들. 그런데 다 망한다고. 그런 데가 그러면 지금처럼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거죠.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런 규제로 인해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역효과. 그러면 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편익보다는 그거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이걸 다 뭐라는 거예요? 정부 실패. 시장 실패랑 구별하시라고. 시장 실패랑 구별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장 실패라고 답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정부 실패.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은 중요한 거 아니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구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될 것 같긴 해요. 뭐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는 그런 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데가 서울시에서 그 어디지? 저쪽에 북악스카이에 있는 데가 뭐죠? 옛날에 요정이었던데 이름이 뭐였지? 한번 그 앞에까지 갔다가 비싸서 그냥 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그런데 여기도 그런 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까지 포함해서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원인이 어떤 것들이냐? 내용 물었던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공공재에서는 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얘가 많아서 문제냐 적어서 문제냐.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한 페이지 넘기셔서 170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되는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직접 개입 수단 찾으랬으니까 뭘 찾으면 돼요? 정부가 수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 통제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기억에서 지적 및 등기의 공시제도는 지적제도나 등기제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정보 제공하는 간접 개입. 그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니은 읽어보니까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미리 싸게 사서 비축해 놨다가 이걸 파는 거니까 수급량 조절하는 직접 개입에 해당하죠. 그럼 답은 무조건 3번. 그래서 실제 시험이면 2개 읽고 답을 내셔야지 제 시간 안에 다 풀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고 싶은 분은 이런 문제 이렇게 푸셔야 돼. 이걸 7개가 다 푸는 순간 계산 문제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디귿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은 주택의 공급량 조절하는 직접 개입. 리을에 있는 임대료 상한제나 비읍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가격을 통제하는 직접 개입. 그 다음 미음에 있는 임대료 보조금의 지급은 금전적 방법을 사용한 간접 개입. 지역지구제는 대표적인 토지은행제도, 아니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답은 3번 금방 찾으셔야 되죠. 2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토지이용 규제 또는 뭐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의 개념 설명해 놓은 문제죠. 뭐 개념. 그래서 1번
토지이용 규제란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사용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개념 제대로 설명했고. 2번 토지 이용 규제는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개입과는 구별된다. 그럼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지문이잖아요. 기본서 할 때 안 했던 거니까.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일단 이 말의 뜻부터 이해해요.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거꾸로 직접 개입 수단은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킨다는 얘기죠. 말 뜻 자체가. 이거 뭐 배운 내용이고 안 배운 내용을 떠나서 말 뜻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 문장의 뜻이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직접 개입은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그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실제로 소유권을 변경시키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가 그 소유권을 변경시키는지 않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7가지 정책 수단 중에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거. 토지은행제도. 그럼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려면 개인의 토지를 값쌀 때 사놔야죠. 그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요? 소유권의 변경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걸 되팔아서 공급할 때도 개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죠. 그럼 직접 개입은 개인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역지구제죠, 뭘. 그럼 지역지구제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공법 시간에 배운 용도지역,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내 땅의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내 땅인데 이용할 때 용도만 제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지역지구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죠. 그럼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지 않지만 직접 개입은 개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니까 그 점에서 이 둘은 차이가 나는 정책이죠. 그래서 2번은 빠졌어요. 수급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 파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소유권이 변경을 가져오죠. 3번 간접 개입의 개념.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말하고, 4번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5번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월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비축해놨다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토지은행 제도. 이건 토지은행 제도의 개념 설명한 거죠. 다 맞는 표현이고, 토지은행 제도는 계속 얘기했지만 수급량 조절하는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답은 5번만 틀렸죠. 토지이용 규제가 직접 규제라는, 아니, 토지은행 제도가 직접 개입이라는 건 1번에서도 풀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들 통해서 개념들은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수단들에 대한 얘기고, 172페이지 가서 4번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2가지 있다고 그랬죠. 1번에서처럼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2번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 이건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었죠. 정치적 기능. 그럼 이때 정치적 기능을 한다라 할 때 사회적 목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소득 분배의 형평성 또는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개입의 정도나 내용은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전셋값 떨어지고 있는데 전셋값 막 떨어져갖고 역전세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료 규제해봐야 효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정책 사용해야 되고. 4번은 시장 실패 개념.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불렀습니다. 그럼 개념 설명한 거니까 맞는 거고. 5번 이 문제집 쓰신 분의 특징. 뭘 자꾸 바꾸라고 하죠. 누구랑 누구랑 바꿔놓으라고. 그러면 5번에서 외부효과 문제 해결. 그 외부효과는 뭐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럼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건 정부의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부효과 문제 해결은 어디로 연결돼야 돼? 2번째 줄 맨 끝에쯤에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연결되셔야지. 풀어오신 거죠, 지금. 그 문제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답이 뭔지 알고 지금 설명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은 그 중간쯤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그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맞는 문장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처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 해결. 그럼 이건 저소득층한테 임대주택을 좀 쉽게 공급함으로써 소득의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배의 형평성. 그럼 얘는 분배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잖아요. 그럼 문장 자체가 어떻게 연결돼야 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 해결은 맨 첫 번째 줄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무슨 기다?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단순히 정체적, 경제적만 바꾼다고 답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바꿔줘야 돼?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이라는 말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맞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문제집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야 내용 다 아니까 바꿔놔도 알지. 근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차라리 뭐라고 하는 게 나아.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능에 해당한다. 한 문장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맞는지 틀린지만 고르면 되니까. 근데 꼭 뭘 바꾸라고 그래. 바꿔주려면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못 바꾸는 분들 많아갖고. 그 답은 몇 번? 5번 틀렸고, 어떻게 문장이 연결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부 개입. 그럼 정부 개입은 주로 시험에 뭐네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정책 수단들. 그래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시면 되죠. 5번부터는 구체적인 토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인데, 토지은행제도 나오면 시험에 낼 건 두 가지랬죠? 개념 아니면 장단점. 그래서 얘는 문제가 쉽게 아예 제목에다 뭐라고 달아줬어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달아줬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쉬운 거예요. 뭐를 냈을지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1번. 개인들의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개발을 막는다. 이건 난개발을 막는다라는 장점이었고, 그 뒤에 말, 공공재나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토지를 제때 값싸게 공급한다 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럼 장점 그대로 설명한 거고, 2번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쉽다라는 것도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단점이었죠. 3번 토지 비축기간 동안 공공 자유보유 상태의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그럼 이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해서 이걸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뒤에 문장도 다 맞는 건데 틀린 건 누구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게 공식적인 걸 수는 없죠. 주변에 다 알려주고 나 오늘부터 이 땅 무단으로 점유해서 쓸 거다? 이래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지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치한 지문이죠. 유치한 지문. 3번이 그래서 틀렸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그냥 지문을 낼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쳐놓으신 거지. 그래서 차라리 시험 문제 그렇게 되죠. 뭐 토지 비축 기간 동안 정부가 토지를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건 장점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틀린 거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뭐만 잘못된 거예요? 불법, 무단, 사실상 보유 다 맞는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비공식적. 하나도 안 중요한 지문. 4번. 미리 싼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해놨다가 토지 소유 증가에 대응하여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죠. 그럼 이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던 제도다. 그러거나 말거나.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안 한다? 시행? 안 한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은 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시행합니다. 시행해요. 정작 그렇게 물어보면 다 못하는 분들 많어. 맨날 법률 있다고 법조문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5번.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집가상승 유발해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단점 중 하나였죠. 근데 실제로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가 꼭 쉬운 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좀 문제가 유치합니다. 6번부터는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말로는 정책효과라고 설명해 놨는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문제점 묻고 있어요. 문제점.
문제점. 1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나는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주택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공간적 부조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우리 집 옆에 공장 생겨서 생기는 거? 부해부가입니다. 부해부가. 그래서 이런 부해부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해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이 개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행되는 게 뭐예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 설명한 지문인데 말을 그렇게 틀어놓은 거고. 2번. 그래서 2번에다가 그 말을 써줬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부해부가. 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효율적이라고 공장 지었는데 주변 토지와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그런 어울리지 않는 부해부가를 차단했기 때문에 당해 지역은 공장 생기면서 집값 떨어질 위험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이 동네 살기 좋아졌으니까 주택 수요 증가. 그럼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그래서 이게 지역지구제의 단기 효과. 3번. 용도 지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건 사후적 독점이며 사전적 독점이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 맞는데 그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기존의 공급자들한테만 유리한 거예요. 그걸 사전적 독점. 그래서 문제되는 건 사전적 독점이 문제됩니다. 그럼 3번이 틀렸네요. 4번.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는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 이걸 우리는 보통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집가가 하락. 그렇지 않은 지역. 이건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집가가 어떻게 상승. 그럼 그 두 지역 간의 집가 상승에 대한 차이가 생기죠. 이게 지역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부분. 5번. 과잉 지정은 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한 걸 말해요. 그럼 이런 과잉 지정을 하면 위치별 토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과잉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 보호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도 뭐의 일종으로 봐야 돼요? 사전적 독점의 일종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다 문제점 설명한 지문들. 답은 3번. 8번 가셔서 8번. 부동산 정책 중 지역지구제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1번. 목적 물었죠. 목적.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개발, 관리, 이용에 수반되는 뭐를 없애려고? 부해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기출지문에서 이거를 정해외부효과라고 해서 틀리게 된 적이 있어요. 정해부가가 아니라 부해부가. 2번. 부해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목적이었고, 속박된 지역. 속박됐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묶어놓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간의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지역 간. 그 다음에 3번. 토지이용 규제로서의 용도지역 지구제는 시장 실패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개념 구별하시랬죠. 시장 실패는 뭐예요?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 근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했다는 건 정부가 이미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생긴다면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정부 실패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건 실패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지역지구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즉 부해부가가 제거 또는 감소되니까 얘는 시장 실패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겠죠.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부해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요. 그 토지를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며. 그러면 그런 게 달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시장 실패는 심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화되겠죠, 완화. 그리고 혹시라도 역효과가 생긴다면 이건 시장 실패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 실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아까 했던 거 다시 얘기하죠.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지역의 효율적 이용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옆에 공장 생겨갖고 집값 떨어질 위험이 작아지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이건 단기효과 얘기한 거. 5번은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읽어보시면, 만약 어떤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다는 주택만 지어라 라고 해놓고 단 뭐는 못한다? 신축은 못한다. 그럼 여기서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존의 공급자들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는 땅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 동네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집가 하락할 테고,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네 가서 개발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개념 좀 구별하셔야 될 거고. 9번부터는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인데 9번, 10번, 11번이나 세 문제 나눴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자세히 내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 그 옛날 스타일 문제니까 그냥 9번 하나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 정답만 볼게요. 이 제도는 추가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뭐가? 개발권 양도제도가 추가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기구를 통해서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얘는 일단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시키는 건 맞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지역에서 제한되는 개발권을 다른 동네에 팔아서 금전적 이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전적 이익은 정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오죠. 그럼 정부가 돈 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세요. 개념 정도는 뭔지 아셔야 되니까. 나머지 문제는 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클라크는 8회 때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인데 8회 때 했던 것도 내겠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14번부터가 주택정책 문제니까 주택정책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